야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한 가운데 산업계는 업종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휴시간 최저임금 포함 방안이 대법원의 판단과 다른 점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시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쟁점 짚어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인데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1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세값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에 일이 집중되는 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반감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환진 기자입니다. 한 모바일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강모 씨. 신작 출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 자정을 넘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밤새워 일하는 날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합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밤을 꼬박꼬박 새게 되는 구조고요. 업무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 강도가 세지다 보면 확실히 정신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이 될 것 같고. 에어컨 수리기사와 같이 여름에 몰아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여름에 최소 한 달은 매일 10시간 넘게 땡볕에서 일하는데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6, 7, 8월 내내 하루 종일 일을 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같이 계절에 따라 작업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공사 기간을 제때 맞추기 위해서는 탄력근무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름에 한 6, 7일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이 겨울에는 한 9일, 10일 걸린다. 재료나 이런 부분들에 양생하는 기간도 좀 더 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효율성이 한 20, 30%는 겨울이 더 떨어지죠. 빙과류 등 계절에 따라 수요차가 큰 업계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경영계 주장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노동계는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죠? 네, 일단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탄력근로제라는 게 사실 일정 기간 동안 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 제도거든요. 예. 지금은 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을 넘기면 이 초과한 시간만큼은 연장 근로로 인정이 되는데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에 따르면 한 달 반을 주당 52시간을 근무하고 이 남은 한 달 반을 주당 28시간씩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52시간을 일해서 법정 근로시간은 넘겼지만 이 3개월이라는 단위 기간 내에서 평균을 따지면 주당 40시간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당 52시간이라는 시간을 한 달 반 동안 일을 해야 하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없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엔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했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받는 임금도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만약 탄력근로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한 데 대한 연장 근로수당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탄력근로제가 적용이 되면 초과 근로한 시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날 경우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78만 원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꼭 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금 저하를 막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계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경영계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업계를 비롯해서 업종별로 이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면 이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이 탄력 근로를 확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네, 노사 간의 이 입장 차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는 탄력 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계와 부딪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민주노총은 내일 총파업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사회적 대화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논의를 하되 가급적이면 연내 이 논의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노사 입장차가 커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탄력 근로제 못지않게 주휴 수당도 논란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를 채우면 통상 하루치 급여를 얹어주는 건데요. 정부는 주휴 수당과 관련된 주휴 시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바뀌면 법원의 판단도 그에 따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쟁점이 뭔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 쟁점은 근무 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시간당 최저임금은 월급여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인데 같은 월급을 두고도 근로시간을 적게 보느냐 또는 많게 보느냐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법원이 유급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다릅니다. 법원과 달리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습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고도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임금을 올려줘야 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별로 유급 휴일수, 특히 유급 처리된 시간수가 달라가지고 동일한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기업별 월 최저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 근로자들은 좀 월 최저임금액이 더 높아지는. 노동자 단체는 고용노동부안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최저임금이 오르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않죠. 그럼 최저임금이 오르나 마나 한 그런 결과가 발생되기. 법원 판례와 정부 해석이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주휴 시간과 수당은 노동 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계의 파업 국면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먼저 이 주휴 시간이 최저임금과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주 5일 근무제는 근로자가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일을 하고 한 주에 40시간으로 이제 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 기준으로는 노동 시간을 얼마로 봐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쟁점이 시작되는데요. 네. 법원은 174시간으로, 고용노동부는 약 209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이 개념 때문인데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 일수를 잘 채운 노동자에게 통상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그러니까 성실한 근무에 대해서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 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이렇게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법원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8시간을 월 근무 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근무 시간이 174시간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 고용부는 5일 동안 근무한 40시간 외에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까지 노동시간에 포함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총 209시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일한 한 달을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법원하고 정부의 판단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 판단을 내린 것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다른 계산법으로 최저임금법 이 위반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대비되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4천만 원 연봉을 받는 A씨가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유급 휴일이 일주일에 하루지만 노사 합의하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 각 8시간씩을 유급 휴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씨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빼고 기본급이 157만 원 정도인데, 이를 법원 관점으로 172시간으로 나누면 현행 최저임금 7,000원대 수준에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현재 530원 수준인데요. 반면 고용부가 말한 243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시급은 6,000원대로 내려가 앉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는 이제 분모가 커지는 안 쪽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소상공인까지 입장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장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그럼 최저임금이 사실 더 높아진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인건비 부담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 주는 조건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 이제 지급이 되는데, 업주들은 노동자와 아예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으로 쪼개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꼼수 일자리 그리고 나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주휴수당과 시간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부 개정안대로 한다면 최저임금을 넘기면서 연봉 3천만 원 일자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시간과 수당 그리고 최저임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때 일정 기간 금리가 묶이는 고정금리형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이례적으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추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강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최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신규 대출에 적용하는 변동금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국민, 농협, KB, 하나, 신한 등 주요 은행들의 금리를 비교해보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 차이는 최저 0.06%포인트에서 최고 0.21%포인트 벌어졌습니다. 통상 고정금리 대출은 시중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이에 대한 위험을 은행이 부담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 0.5%포인트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두 금리 간 격차가 점점 좁혀지더니 최근엔 역전이 된 겁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올 들어 3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던가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제 수익률 같은 국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5% 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강혜지입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상품이 있습니다. 올해 이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가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방 집값이 전세값에도 못 미치는 깡통주택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업 불황에 직격탄을 맞은 경남 거제시 일대입니다. 집값이 전세값에 못 미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가 1억 5천인데 매매가 1억 3천이면 주인이 2천만 들고 나와서 팔아요. 그나마 집주인이 여윳돈이 있는 경우면 다행입니다.
올 들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도 큽니다. 깡통 전세의 단순한 어떤 그런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 즉 여러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주거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대수는 지난달 말까지 7만 1,000가구, 전세보증금으로 따지면 15조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깡통 전세 우려감이 커졌고 가입 요건도 간소화되면서 가입 건수가 늘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세값 하락이 매매값 하락으로 확산될 경우 깡통 주택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SBS CNBC 최성우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는 오늘 오후에 증손이 결정을 반박하는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박기환입니다. 네, 일단 증손이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증손이는 오늘 오전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지난 14일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 기준 변경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데 따른 조치인데요. 당시 증손이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손이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특수 2부에 배당했는데요.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 2부에 배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손이는 이와 함께 삼정 안진회계법인의 우편을 통해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천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 업무를 3년간 제한한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건가요? 네, 삼성 측은 오늘 오후 홈페이지에 증손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우선 금감원의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금감원은 앞서 1차 감리에서는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 변경이 아닌 연결로 유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재감리에서는 지난 2012년 삼성 바이오에피스 설립 때부터 현재까지 지분법 처리로 했어야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같은 사안을 놓고 1차와 재감리 결론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상당시 금감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감리를 실시했는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앞으로 시행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처분 신청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중지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닌데요.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기환입니다. 편의점 미니 스톱을 두고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본입 차례 롯데와 신세계가 맞붙었고 여기에 사모펀드인 글렌우드까지 참여하면서 3파전이 됐습니다. 승자가 누구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한국 미니스톱 인수전에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인 글렌우드 PE가 뛰어들었습니다. 유통업계 맞수인 롯데와 신세계가 기업 인수를 놓고 본 입찰에서 격돌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국내 미니스톱 점포수는 모두 2,500여 개. 3위인 롯데의 세븐일레븐과 4위 신세계 이마트24 중 승자가 가려지면 단숨에 선두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롯데의 경우 CU와 GS25에 이어 빅3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고 이마트24도 메이저급 편의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사모펀드 글렌우드의 참여인데 지난 2014년 동양매직 인수전에서도 현대홈쇼핑과 한행컴퍼니를 제친 경험이 있어 의외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미니스톱 인수로 당장 성장의 보탬이 되기는 힘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맹점들부터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2, 3년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당장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시적인 성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매각 주관사인 노무라증권은 앞으로 일주일간 인수의향서 등을 평가한 뒤 최종 승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인데 1,000원짜리를 팔아서 74원 정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기업활동 조사 결과 국내 12,000여 개 기업의 매출액은 2,343조 원으로 전년도보다 181조 원 늘었습니다. 매출이 늘면서 기업의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73조 원으로 전년도 127조 원보다 46조 원, 36%나 늘어나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을 1,000원으로 단순화할 경우 우리 기업들은 1,000원어치를 팔아 약 74원의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6년보다 15원 정도 더 많이 번 겁니다. 다만 업종별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건설 경기와 반도체 호황 덕분에 부동산업과 제조업은 각각 191원과 90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전년도보다 20원 정도 더 번 겁니다. 하지만 숙박과 음식점은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016년도만 해도 1,000원어치를 팔아 18원 정도를 남겼는데 지난해엔 20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와 영업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호텔과 음식점마다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한편 지난해 우리 기업 전체로 최대 호황기를 맞았지만 기업 종사자 수는 449만 명으로 1% 늘어나는 데 그쳐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 네, 보아오 포럼 서울회의가 조금 전 막을 내렸습니다. 한중 경제계는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류에 대해 아시아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포럼의 일관된 주제는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아시아였습니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아시아라는 금일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원대한 가치와 비전 그리고 통찰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보아오 포럼 지역회의에 중국의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처음으로 참석해 이번 포럼의 무게감을 높였습니다. 深刻地调整世界该向何处去亚洲的前途在哪里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중 경제계는 불안한 국제통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으로 자유무역과 혁신을 내놨습니다. 세계화, 자유무역수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혁신 성장과 지속 가능 개발을 통해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경제와 지역 협력, 과학기술 혁신, 빈부격차가 큰 아시아의 현실에 대해 포용적 성장과 혁신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도 공감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통해서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극복을 하고 모든 나라와 혜택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이번 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활발하게 중국 측 인사를 접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요즘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내 캠핑 인구가 500만 명이 넘고 그 성장세도 가파른 만큼 관련 제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캠핑의 필수품 가운데 하나인 난로 제품 일부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붙은 난로를 넘어뜨렸는데도 불꽃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급기야 새어나온 기름에 옮겨 붓기까지 합니다. 관련 규정상 기름난로는 기름이 가득 찬 채 넘어지더라도 10초 안에 불이 꺼져야 하지만
조사 결과 시중 캠핑용 기름난로 절반은 불이 시간 안에 제대로 꺼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캠핑 중에 난로가 넘어졌다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발로 건드린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넘어뜨리다든가 그러면 넘어지죠. 침낭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렇게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소화가 늦게 되면 아주 위험하죠.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기름난로 관련 피해 중 40%가 화재와 화상 사고였습니다. 부적합 한 4개 제품은 대우, 사파이어, 유로파, 후지카 등인데 이 해당 업체는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회수 및 무상 수리 등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 계획을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외에도 2개 제품은 10도만 기울어져도 기름이 새어나왔고 대부분의 제품이 기름의 양을 제대로 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캠핑용 난로 비교 정보는 정부의 소비자 정보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농산물 값이 안정되면서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11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105.41로 전달보다 0.4% 떨어졌습니다. 특히 시금치와 상추값이 70% 떨어졌고 무와 배추는 50%, 돼지고기 가격도 23%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6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연매출은 9월까지만 이미 지난 한 해 매출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남아있는 가운데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대거 몰려오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안을 내놨습니다. 경사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법조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을 공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무척 추우셨죠? 서울의 아침 기온 0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전주 역시 4도로 큰 추위 없어 출근길 추위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중부와 호남으로 본격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저녁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중부지방이 10에서 30mm가 되겠고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영서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은 눈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5cm나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다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자정에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자정에 그치겠습니다. 남부는 저녁부터 비가 내려 호남은 자정에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초미세먼지도 짙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상으로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자정에 비가 대부분 그치고 나면 날이 부쩍 쌀쌀해질 텐데요. 목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금요일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